8월 14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7월 PPI가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예상치 0.2%를 웃돌았습니다. 호주은행 총재는 최악의 물가 상승 시기가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배터리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 최고 투자 책임자는 투자자들의 AI 기대감이 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SEC가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업체 비구이비안의 채권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외인 투자 유치 대책을 발표하며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0.3% 상승, 나스닥 0.68% 하락, S&P 500 지수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난 한 주간 0.7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난 한 주간 1.66%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 한 주간 5.45% 급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홍성진입니다. 세계의 대결로 꼽히는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결투 대결. 이 과거 로마 검투사들이 겨뤘던 콜로세움에서 열리게 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투사를 뜻하는 글래디에이터라는 표현을 올렸는데요. 이탈리아 총리와 이 장엄한 장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경기가 로마에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콜로세움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IT 업계에서 세계의 앙숙으로 꼽히는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대결, 각 기업들의 주가에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8월 14일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주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사로잡은 키워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였습니다. 이날 공개된 PPI는 전월 동기 대비 0.3% 오르며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흑해 곡물협정 탈퇴로 곡물가까지 오르며 반등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8월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 회의로 향하고 있고요. 한편 이번 주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와 7월 FOMC 의사록을 주시하며 움직일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를 통해 경기 침체 가능성과 추가 경제 성장에 대한 이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 9월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주요 특징주들과 소식 그리고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주들 지난주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AI 버블을 경고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금요일장에서도 2%가량씩 하락으로 마무리하며 대체로 주간으로 4% 정도의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인텔을 제외하고 AMD나 웨스턴 디지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3% 낙폭 보였으며 주간으로는 10% 이상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에 따라 주가가 출렁입니다.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기운까지 더했는데요.
징뚱닷컴이 5.2%, 알리바바가 3.5% 하락을 했으며 바이두가 4.1%, 또 전기차 니오도 2.6% 정도 떨어집니다. 다음은 금융주입니다. 대체로 이 화면의 기업들은 금요일장 1%까지 상승 마감을 하는데요. UBS도 금요일 5%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로써 주간으로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됐는데 UBS가 지난 3월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바 있죠. 당시 스위스 정부가 보장하는 유동성 안전 장치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 종합평가에 따라 금요일부로 이 장치를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이제 본격적인 합병 과정이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이번 조치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은 겁니다. UBS는 성명을 통해서 해당 조치와 UBS의 개입으로 그동안 크레디트 스위스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합병과 관련한 추가 내용은 8월 31일 2분기 실적과 함께 더 전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 지난주 수요일 실적의 영향으로 주가가 뛰었는데 금요일에는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의 움직임은 3%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3월 이후 처음 있는 큰 주간 상승세였습니다. 디즈니는 10월부터 OTT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알리면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윈리조트입니다. 지난주 카지노 기업인 윈리조트도 주목을 받았죠. 예상보다 강력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 올랐던 주가가 금요일에 도로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윈리조트는 주간으로도 4%가량 하락 마감을 했고요. 같은 업종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금요일 3% 하락하면서 비슷한 주간 주가 추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주가가 현재 저렴한 편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뒤 금요일장에서 4% 뛰어오릅니다. 다만 전날 목요일 낙폭이 컸으며 주간으로도 10%가량 마이너스권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주증권이 코인베이스에 대해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재확인합니다. 코인 소매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할 때 코인베이스를 떠나 이제는 로빈후드로 모여들고 있다며 진단을 내놨는데요. 이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요일장에는 2.8% 하락, 주간으로도 5% 이상 꼬리를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는 웨드부시가 지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조정했지만 주간으로는 낙폭이 이렇게 컸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부진한 실적 영향으로 크게 떨어진 이후 흐름을 유지하면서 20% 가까운 낙폭을 유지했는데요. 이 AI 광풍에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소 시들해진 것도 최근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개인 플랫폼들에 대해서 이 생성 AI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등 점차 AI 시장과 융합 흐름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현재가는 $29.83 선입니다. 지난주 헬스케어주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는 최근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실적까지 발표를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비만 치료제 미국 공급 제한은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이외에도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캐나다의 비상장 이 비만 치료제 개발사인 인버사구 파마를 최대 10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주간으로는 10% 이상 뛰어오르면서 $181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미국의 새로운 패션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스 그리고 스튜어트 와이츠번의 모 회사인 테피스트리가 카프리 홀딩스를 약 8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카프리 홀딩스는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그리고 지미추를 보유한 한 기업으로 인수 당일 테피스트리는 15% 하락한 반면 인수 대상인 카프리 홀딩스는 55%나 주가가 급등세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 기술주 소식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7%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에 따라서 시총 3조 달러 선도 붕괴가 됩니다. 미적지근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더니 지금도 현재 주가는 177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함께 볼까요? 반독점 조사에 직면한 아마존은 반독점 논란을 해소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의류 브랜드 30개 중 27개를 없애고 3개의 브랜드만 남겨두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단처럼 주가가 내려가더니 주간으로는 2%가량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처럼 기술주는 대체로 약세를 이어갔으며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특별한 재료가 없었음에도 PPI에 따라서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자 함께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주간으로도 3%가량의 낙폭을 그리며 현재가 242달러 선입니다. 한편 돌아오는 15일경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인 빈페스크가 스펙 상장을 통해 뉴욕 시장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티커명 VFS로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스펙 합병 대상인 블랙 스페이드 애퀴지션은 지난주 해당 소식에 91%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특징주 시황 마칩니다. Connect the world. Good morning, Hangyeong Global Market.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3대 지수 ETF도 엇갈립니다. 다우 ETF만 나홀로 상승불을 켰고요. S&P 500 ETF와 나스닥 ETF는 약간 빠지면서 약보합선 나타냈습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골고루 좀 포진이 돼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엑셀리 에너지 ETF가 1.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속스 반도체 ETF가 2%대로 낙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주요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국제유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WTI는 83달러 초반대, 브렌트유는 86달러 후반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의 상승세가 무섭죠. 에너지 관련 ETF들도 덩달아 크게 오른 만큼 잠시 후 상승 ETF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선물도 0.8% 정도 상승 탄력을 받으며 지난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천연가스 선물은 지난주 초 미국을 뒤덮은 폭염 때문에 6%대 폭등하며 2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선물의 단기 저항선은 3달러가 적합하다고 관측했는데요. 이 3달러 선이 넘어간다면 본격적인 가격 급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주요 곡물 선물들은 지난주 금요일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두가 약보합권, 옥수수와 밀이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중단됐던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국제해사기구에 임시 인도주의 항로를 제안했으며 첫 선박의 선적이 며칠 내로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흑해는 막혔지만 미국이나 터키 등 우크라이나 외의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곡물량이 대폭 늘었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재빠르게 유럽을 통하는 우회 항로들을 개척한 점이 전 세계 식량 가격을 예상보다 더 높이지는 않았다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성사된다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의 연장 여부가 가장 큰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두, 밀, 옥수수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설탕은 1.8%라는 오르막길을 걸었는데요. 설탕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건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인도가 쌀에 이어 설탕 수출까지 제한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는 설탕 수출을 완전 금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1년간 설탕 수출 물량 자체를 800만 톤으로 한정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도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설탕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인도의 설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3,17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금속 선물들은 팔라듐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먼저 금이 주간 기준 1.5% 떨어지며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한 주 내내 금리 인상 압력이 시장에 잔존하며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주 끝무렵쯤에 발표됐던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완화됐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금 가격의 추이는 당분간 변동성이 강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백금의 최근 약세에 대해 투심의 위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900달러 선 지키고 있는 백금의 1차 저항선을 1000달러로 내다봤고요. 백금 선물이나 백금 ETF에 대해서 지금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유난히 많이 사용되는 구리와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이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구리는 추후 3% 정도 추가 하락이 점쳐진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ETF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ETF에는 피델리티 MSCI 에너지 ETF와 발키리 비트코인 채굴 ETF가 있었고요. 하락 ETF에는 크레인시어스 항생 기술주 펀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델리티 MSCI 에너지 ETF 티커명 FENY입니다. 피델리티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한 수치, 즉 MSCI USA IMI 에너지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국제유가는 7주 연속 상승세로 기록이 됐습니다. 역시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파장 때문인데요.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역대 최대를 찍을 수 있다고 관측한 점까지 더해졌습니다. IEA는 이번 8월이 그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로 인해 유가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또 둔화하는 미국 물가에 힘입어 연준의 금리 동결이 앞당겨진다면 이는 달러 인덱스에 하방 압력을 가해 결국 원유 수요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겠습니다. 다음 상승 ETF는 발키리 비트코인 채굴 ETF입니다. 티커명 WGMI인데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이 캐시우드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심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들려온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요. 다만 캐시우드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국은 결국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허가를 동시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에 따라 낙관론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 펀드들이 상승 상위 목록에 많이 등재가 됐습니다. 헤지펀드 베테랑인 마크 유스코도 추후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반감기가 동시에 작용해 비트코인이 최대 41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또 지난 한 주는 밈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밈코인이죠. 시바이누가 지난 한 주간 20%나 폭등하며 답보했던 다른 암호화폐들 속에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그 배경에는 최근 추진된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달 초 시바이누는 사용자와 정부 간의 신뢰 강화를 위해 모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밈코인의 체제가 단순한 밈코인에서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밈코인 3대장으로 꼽히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그리고 페퍼코인은 보통 이 중 하나가 오르면 나머지 두 개도 같이 오르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시바이누의 독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해 밈코인 지수도 시바이누의 상승세에 기반해 한 주간 8.35% 급증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락 ETF는 크레인시어스 항생 기술주 펀드 티커명 KTEC입니다.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 항생 기술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항생 지수가 지난 금요일 1% 정도 낙폭을 키웠는데요. 요 근래 나온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었죠. 이에 더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자 중국 시장은 한 번 더 압박을 받는 듯합니다. 현재 매체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충분히 구체적이질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인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중국 증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2의 헝다 사태가 재현될 확률이 높은데요. 중국 부동산 업계의 도미노 디폴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로는 과도하다면서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중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의 목표치인 5% 성장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 활성화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CNN의 헤드라인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PPI가 전월 대비 0.3% 오르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또 미국의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71.2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영국의 2분기 GDP가 0.2% 성장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PPI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미국의 도매 물가인 PPI가 금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CPI와는 결과가 조금 달랐는데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달보다 0.3%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예상치인 0.2% 상승을 소폭 웃돌았고요. 전년 대비로도 0.8% 오르면서 예상치인 0.7% 상승을 상회했습니다. 금요일에 따라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연준의 금리 결정 셈법이 다소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PPI 제 기억으로는 지난 5월 달에 하락했었고요. 6월 달엔 보합권이었고 이번에는 반등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 5월에는 0.3% 하락을 했었고요. 6월 달에는 보합, 그리고 7월에는 다시 0.3% 상승한 겁니다. 서비스 물가가 전월 대비 0.5%로 빠르게 오른 것이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7월의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지난 2월 달에 0.3%가 오른 뒤 가장 크게 오른 거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 올랐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지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시간 대학교에 따르면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예비치가 71.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71.6으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따라서 전월 대비 약간 하락을 했지만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 미시간 대학교는 이번에 집계된 수치가 작년 6월의 역대 최저 수준보다 42% 정도 높은 수치고 역사적인 평균인 86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개월보다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8월의 소비자 기대지수 예비치는 67.3으로 전월 달인 68.3보다 낮아졌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보다 약간 하락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전월 3.4%보다 완화됐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전월 3%보다 완화됐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측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놀랍게도 3개월째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단기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완화됐다는 것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기미가 보이고요. 또 영국의 2분기 GDP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0.2% 성장했는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영국 쪽 상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현지 시간 11일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올해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작년 초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한 거고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서는 보합세를 보일 걸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생산과 가계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예상과 다르게 영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월간 GDP 성장 추이를 보면 4월에는 0.2%, 5월엔 0.1% 증가했고요. 특히 6월 달에는 0.5%나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2%의 2배 이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2분기 전체 성장률을 6월 달이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통계청은 6월에 날씨가 따뜻했던 날이 많았고 5월 달에 공휴일이 늘어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2분기 경제 성장은 2분기 생산과 소비가 대체로 증가한 것 덕분이었습니다. 이 생산 측면에서는 2분기 영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1.6% 증가했고요. 이 지출 측면에서는 2분기 동안 가계 소비와 정부 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현재 경기 침체를 피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주요 외신에서는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이 유로존과 달리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빠지진 않았지만 G7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아직 낮다고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 또한 영국이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지표들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최악의 물가 상승 시기가 종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이탈리아에서 격투 대결을 벌일 예정이고요. 미국의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소폭 완화됐습니다. 자, 이번엔 호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악의 물가 상승 시기가 종료됐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호주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필립 로우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 11일 국회에 출석하며 최근 호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최악의 물가 상승 시기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예정보다 물가 상승률을 빠르게 낮추려면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최근 호주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완화되는 등 연착륙을 향해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지만 통화 정책이 이제는 제약적인 영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 상황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말에 7.8%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지난 분기에는 6%로 하락하면서 점차 둔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내년 말에는 목표치인 2에서 3%로 돌아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목표치로 돌아오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겠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로 낮추려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는 더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필립 로우 총재는 내달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지난 7년간의 임기를 돌아봤을 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우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호주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인 2022년 5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섰고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연임을 하지 못한 채 내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셸 블럭 호주 중앙은행의 부총재를 최초의 여성 총재로 내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슈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대결, 세계의 대결이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노이즈 마케팅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격투를 벌일 예정이다. 어떤 소식들 나왔습니까? 네, 현지 시간 11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말다툼이 그동안 미디어를 장식해왔다며 실제로 대결을 하게 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X에 저커버그와의 결투는 UFC가 아니라 자신과 저커버그가 관리하는 재단을 통해 이뤄질 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 과정은 촬영이 될 거고 X와 메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경기 장소는 라스베가스가 아닌 로마 콜로세움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이미 이탈리아 총리와 문화부와도 합의를 했다며 모든 격투 과정은 과거와 현재의 이탈리아에 대한 존중 속에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산줄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머스크와 저커버그 이벤트를 통해 수백만 유로가 모이게 될 거라며 이탈리아 소아병원 2곳에 돈이 기부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역사와 고고학, 문화유산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깊게 각인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산줄리아노 장관은 자신이 논의한 해당 이벤트가 격투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훌륭한 자선 행사를 여는 방안은 논의했으나 콜로세움에서 격투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지난 7일 MRI 기계에서 3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다며 오른쪽의 견갑골이 갈비뼈와 마찰하는 문제가 생겨 가벼운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가 제안한 경기 날짜 8월 26일에는 경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경기 결과에 따라 향후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각각 관리하는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니콜라가 화재 위험에 전기 트럭을 대부분 리콜시켰습니다. 또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 약 1,880만 달러를 매각했고요. 기술 투자의 달인 댄 아이브스는 AI 혁신이 초입 단계에 있다며 기술주들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니콜라입니다. 화재 위험에 전기 트럭 대부분을 리콜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악재로 보입니다. 네. 현지 시간 12일 미국의 수소 및 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지금까지 판매된 전기 트럭 대부분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트럭 틀의 2차 전지 배터리 팩 내부에서 냉각수 누출이 발견되며 리콜을 실시하고 또 판매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니콜라는 지금까지 판매된 전기 트럭 209대를 모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리콜 신청했고요.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니콜라는 자사 트럭 한 대에서 냉각재가 새어나와 화재가 발생했다며 그 원인으로는 배터리 부품 결함을 들었습니다. 화재 사고는 2달 전에 일어났는데요. 지난 6월 23일 니콜라의 애리조나주 피닉스 본사에 주차된 트럭 한 대에서 배터리가 과열되어 불이 났습니다. 니콜라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고의로 불이 낸 걸로 판단했으나 외부 조사 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방화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콜라 측은 모든 트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생산된 트럭 3,100여 개 이상의 팩 가운데 2개에서만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거스키 니콜라 CEO는 니콜라가 안전을 매우 중요시한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소 트럭의 경우는 전기 트럭과 배터리 팩 디자인이 달라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의 수주에 힘입어서 니콜라 주가가 폭등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금 마련을 위한 신주 발행 소식과 함께 CEO 사퇴 소식 등으로 주가가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니콜라 주가는 0.5% 빠졌고 지난 일주일간은 2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7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IEA는 올해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월가 베테랑 아트 캐시는 미국 증시가 8월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채권 거물 엘 에리어는 연준이 9월 금리 동결에 나선 이후에 향후 몇 달 내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원자재 시장입니다. 국제유가 지금 7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11일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WTI의 가격이 83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주간으로 약 0.5%씩 오르면서 7주째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지난해 초 이후 최장의 주간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브렌트유가 7주 연속 상승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2년 1월에서 2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유 수요가 역대 최대를 보이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국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6월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역대 최대인 하루 1억 300만 배럴로 집계됐다며 이번 달에도 원유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IEA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공급 감소가 유가를 더 끌어올릴 걸로 전망했는데요. IEA 측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감산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원유 재고가 올해 3분기에 하루 220만 배럴 정도 줄고 4분기에는 하루 120만 배럴 감소해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올해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한상춘의 지금 세계에서는 중국의 최후 자구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시켰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책이 사실 효과가 미비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가운데 이번 조치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클지에 대해 잠시 후 한상춘의 지금 세계에서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